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한 1년 정도 지나면 2월 말 정도면 이제 개전한 지 1년이거든요.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러시아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보면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조짐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최근 아시겠지만 푸틴이 한 1-2주 전부터 이 국영 방송을 통해서 다큐멘터리를 방영을 지시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의 내용이 지금 현재 이 러우 전쟁에 이제 참여했던 어떤 장성들 그리고 장병들 얼마나 이제 애국적인 마음으로 전쟁에 임하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이제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애국심을 이제 고취하는 목적으로 방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2월 한 중순까지 계속 틀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2월 말까지 계속 튼다라는 거는 이게 전쟁을 계속 하겠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요. 네. 그리고 아직 공식 발표는 안 나왔는데 조만간 징집령이 추가로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지금 언론에서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올해 좀 감소할 줄 알았더니 지금 아직까지는 푸틴이 전쟁을 계속 하겠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러우 전쟁은 상수로 봐야 되는 거고 추가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뭐 도출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모색하는 단계에 가는 것 같고요. 최근 이제 제가 파이낸셜 타임즈나 이런 데 보니까 북한 문제를 또 이제 크게 한 면에 다룬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올해 굉장히 잦아지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횟수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심각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뭐 동아시아 쪽에서의 어떤 리스크가 단지 대만뿐만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지정학적 리스크는 사실상 상수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떤 식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 얼핏 떠오르는 건 저희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생을 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인플레이션 당장 드는 생각은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으면 미국 연준이 또 계속 금리를 갖고 저럴 텐데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들거든요.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해서 물론 이제 뭐 타이완이나 북한 경우는 좀 다르겠지만요. 이런 각종 지정학적 위기가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네, 뭐 당연히 이렇게 금리를 올리는 것이 수순이긴 한데 언제까지고 금리를 올릴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올해는 그 IPF라고 해서 이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이것이 이제 올해 가장 큰 화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한 번씩 국가 안보 보고서라고 해서 NSS 보고서가 한 번씩 네네. 나오거든요. 작년 10월에 보고서가 이제 한 번 나왔고요. 근데 그 보고서에서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 탈냉전은 완전히 끝났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The Post Cold War Era is Definitely Over 이렇게 첫 문단에서 써버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탈냉전이 끝나서 미국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안보 전략을 펼칠 건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IPEF 이 회의가 미국 주도로 해서 14개 이제 인도태평양 국가가 같이 이제 회의를 하는 경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군사적으로 발휘되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은 경제적인 부분이니까 네. 이걸 한번 봐야 되는데 예전에는 이런 회의가 있으면은요, 대체적으로는 관세 장벽을 걷어라. 그리고 이제 무역 협상을 통해서 뭔가 이제 이 무역 개방을 해라. 이런 방식의 어떤 개방을 논의하는 자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것들이 통상적인 전통적인 어떤 무역 협상입니다. 네. 근데 이번 IPF는 상당히 좀 다른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경제 개방이나 관세 장벽의 완화가 아니라 어떤 기준을 사실은 설정을 하고 그 기준에 어떤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협상이에요. 아시겠지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이제 클린 에너지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또 강조를 두고 있는 부분이 공급망입니다. 네. 그래서 이 공급망을 새로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 14개 국가가 어떤 식으로 협력할 건지 이것들을 지금 논의하는 자리인데 작년 12월에 1차 회의가 있었고요. 작년 5월에 이제 처음으로 지금 결속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IPF 관련해서 이제 2차 회의가 이루어지면서
많이들 이제 궁금해하시는 칩4라고 하죠. 그래서 이 네. 반도체 동맹과 관련해서 이 IPEF가 어떤 형태로 이제 전개될지에 따라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수출 구조 자체에 명운이 걸린 것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IPEF의 회의 내용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각 부처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이런 부분을 아마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얘기가 자연스럽게 신냉전 쪽으로 넘어왔는데 미국이 이렇게 한다면 결국에는 중국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중국이 최근에 뭐 호주의 석탄 수입을 재개하겠다 이러면서 일방적으로 이제 각 세우는 걸 약간 중단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저희가 블룸버그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이 호주 석탄 수입을 금지하는 걸 완화하겠다. 그러니까 다시 들여오겠다 그러니까 마냥 계속 싸울 수는 중국 입장에서 없는 것 같으니까 또 미국의 전략에 맞서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의 대응은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근데 이제 중국도 단기적으로는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할 수밖에는 없어요. 네. 그런데 최근 재미있는 거는 제가 IPF를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도 똑같은 기구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중국 쪽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상하이 연대라고 해가지고 상하이 이제 커뮤니즘 그 부분들을 하나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인도가 적극적으로 붙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기구들을 창설하면서 이 IPF에 대응하는 기구들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 한국도 이 전략적 모호성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왜냐하면 지금은 중국이 유화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과적으로는 중국이 미국의 태도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시간을 버는 어떤 조치가 필요할 뿐이지 이거 적대적으로 맞설 수밖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이제 유화적인 태도가 사실상은 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종국적으로는 이 경제적인 대결 구도의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 미중 갈등이 더 심해질 거다라고 뭐 중국의 국제 전문가들은 전망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뭐 이게 이제 빨리 사실은 그렇게 되느냐 아니면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되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 사실 미국은 중국을 가상 사실은 경쟁국 그리고 가상 어떤 적국으로까지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NSS 리포트에서 중국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가져가겠다라고 얘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은 어쩔 수 없이 그것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상대적으로 갖출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가 이제 중국이 코로나와 관련된 것들이 이제 일단락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동시에 지금 말씀해주신 미중 갈등을 생각한다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리 경제가 이런 생각을 동시에 하게 되거든요. 지금 저희가 미국 중국 짚어보는 것도 결국 우리 얘기를 하기 위해서인데 우리 가장 걱정은 반도체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아까도 그 전략적인 모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인도를 잘 봐야 된다라는 얘기도 인도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IPF에 인도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상하이 협력기구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하이 협력기구에도 인도가 참여를 하고 있어요. 양쪽에 다 들어가 있네요. 네. 그리고 쿼드 같은 경우에도 쿼드가 이제 안보 공동체인데 네. 인도가 또 쿼드에도 참여하고 있거든요. 이걸 보면 사실상 이쪽에서도 필요한 존재이기도 하고 저쪽에서도 필요한 존재이기도 하면서 양쪽에서 분위기를 보면서 자기 나라에 이제 유리한 어떤 것들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인도와 사실 우리나라는 어떤 경제 규모 그리고 이제 원자재의 어떤 보유 여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틀리기 때문에 똑같은 사실은 선택지를 가져가기는 어렵긴 하겠지만 이러한 전략적인 모호성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 국익을 취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까요? 인도처럼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이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세액 공제 확대 최근에 이제 뉴스도 나왔는데요.
이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헤게모니를 좀 더 확실하게 가져가는 것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나라가 지금 타 국가보다 확실하게 우위에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것들을 필요로 하는 가장 사실은 핵심 라인이 어떻게 보면 반도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 보면은 이 반도체에도 우리나라가 이제 이 에치슨 라인을 벗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에치슨 라인이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1951년도에 그 미국의 이제 대통령이 한반도는 우리의 에치슨 라인,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방위 조약 라인에서 벗어나 있다 이런 얘기를 뭐 실수인지 모르겠지만 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뭐 6.25 전쟁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반도체의 전반적인 생태계에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증명이 되고 그리고 그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반도체 라인을 필요로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쉽게 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중국을 견제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어떤 이 반도체 산업의 고도화에 성공을 하게 되면 오히려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헤게모니가 갖춰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연초에 이 반도체도 그렇지만은 전반적인 이제 투자 세액 공제율을 얼마로 가져갈 거냐에 대해서 여야 합의나 이런 부분들이 뭐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 뉴스에 나오니까 그 기획재정부에서는 이제 세수 문제 때문에 대기업 기준으로 한 8%의 세액 공제율이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는 타 국가랑 경쟁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에서 8%를 두 자릿수로 올리는 것들을 검토하자라고 해서 지금 전향적으로 대기업의 경우에는 15%의 투자 세액 공제율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기준으로는 25%의 투자세액 공제율이 지금 일단 뭐 안으로 나왔고 아마 이제 국회 논의가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적어도 한 이 정도의 투자세액 공제율을 가져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이제 투자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질 거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요인들을 작용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작년부터 올해까지 일본 기업 그리고 이제 유럽 기업들이 R&D 센터라든가 실질적으로 공장을 지어서 준공식을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가 확실하게 반도체 쪽의 헤게모니를 갖추는 것이 중장기적으로는 현재의 어떤 이 공급망 관련된 위협 속에서 하나의 좀 헤게모니를 가져갈 수 있는 좀 중요한 좀 라인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